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루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무더운 낮에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피부가 탈 때까지 뛰어놀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여름방학을 맞아서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에 놀러갔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 속 아이들도 해맑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예쁘게 페인트 칠된 집들을 돌아다니는데요.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 너머로 아이들이 마주한 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 영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플로리다의 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함께 영화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루카님, 티미님, 우디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 영화 속 플로리다처럼 무더운 여름을 사랑하는 루카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벌써 7기 마지막 녹음에 참여하게 된 마케팅팀 티미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다 프로젝트와 같은 색감이 이쁜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패널 우디입니다. 오.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이제 명작 토파보기 플로리다 프로젝트 1부 시작하겠습니다. 명작 토파보기 플로리다 프로젝트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연출, 캐릭터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화를 먼저 보셔서 아시겠지만 디즈니월드가 있는 플로리다가 배경이잖아요. 패널분들은 혹시 어릴 적 디즈니에 대한 환상이나 디즈니랜드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디즈니에 대한 환상은 없는데 디즈니랜드에 대한 환상이 엄청 심해요. 디즈니에 대한 환상은 없는데 놀이공원에 대한 환상만 있는 거네요? 뭔가 우리나라 놀이공원은 하나의 컨셉이 없는데 디즈니랜드는 딱 그 컨셉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상해랑 도쿄 디즈니랜드도 갔고 다음 달에는 파리 디즈니랜드에 갈 계획입니다. 너무 부러워요. 저는 디즈니랜드를 도쿄에 있는 것만 가봤었는데 그게 약간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친구랑 해외여행 갔을 때 그때 갔었어가지고 뭔가 날씨도 되게 완벽했었고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셨는데 평화로우면서 신나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고 귀여운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시간 동안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귀여운 거 엄청 많이 사왔어요. 너무 부러운데요? 전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디즈니랜드를 전 진짜 나중에 꼭 한번 가보고 싶고 근데 저는 디즈니보다 픽사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픽사랑 디즈니는 다르다라는 주의여가지고 역시. 근데 디즈니랜드 갔을 때 어쨌든 픽사 캐릭터랑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디즈니랜드 가면은 픽사만 골라서 이제 와, 저렇게까지. 그렇게 가고 싶고 그리고 뭔가 어릴 적 놀이공원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어릴 때 그래도 테마파크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리포터 테마파크를 갔었는데 네. 저는 그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진짜요? 감동받아서요? 네,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제가 상상하던 진짜 저 그때 완전 미쳐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놀이공원이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한테는 완전 그냥 꿈이자 환상이자 막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저한테는 이제 디즈니보다 해리포터가 더 그런 거에 가까웠던 거죠.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패널분들의 디즈니뿐만 아니라 픽사와 해리포터에 관한 난환상까지 듣고 나니까 영화가 좀 더 씁쓸해지기도 하고 궁금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티미님, 영화의 일부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 근처 모텔 매직캐슬에 사는 6살 소녀 무니와 그녀의 친구 스쿠티는 차에 침뱉기 놀이를 하다가 새로운 친구 젠시를 만나 친해지게 됩니다. 새 아이들은 모텔촌과 동네를 쏘다니며 함께 놀기 시작하는데요. 한편 무니의 엄마 헨리는 무니를 방임하면서 키우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향수를 팔거나 소규모 사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네, 영화는 오프닝에서부터 귀여운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다니는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시작하는데요. 다들 초반 영화의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루카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 음악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막 스쿨이 이러면서 막 크게 부르잖아요. 어. 막 와 이러고 맞아요. 그게 어린 애들이 특히나 왜 대답할 때 그냥 대답하면 되는데 꼭 고함을 지르면서 맞아요. 대답을 하잖아요. 전 그게 진짜 아이들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요새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냥 웃음이 지어지고 좀 흐뭇하게 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그 아이들을 그냥 보는 것 자체가 그냥 힐링.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아이들이 막 재밌게 노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영화다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그 뒤에 내용을 알고 있어서 좀 슬프긴 하지만 네. 그렇게 막 재밌게 뛰노는 모습 보니까 좀 좋더라고요. 애들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약간 착하게 노는 아이들만. 착한 아이들인가요? 티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포스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화 초반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밝고 귀여운 애들만 등장해서 더 뒷이야기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그렇게 예쁘게 보였던 장면들 때문에 뒤에서 너무 잔인하다라고 느낄 맞아요. 만큼 반대적인 내용이어서 또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좀 공감하는 게 저도 이 영화 처음 볼 때는 시작할 때 타이틀이랑 같이 쿨앤더갱의 셀레브레이션 음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익숙하고 신나는 음악이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막 보라색 벽 나오고 아이들 맞아요. 웃음소리 들려서 되게 사랑스러운 영화인가 이러고 맞아요. 봤는데 뒤로 갈수록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데려가 주셔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땐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되게 경쾌한 음악도 나오고 배경도 너무 예뻐서 되게 귀여운 뭔가 영화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차에 침 뱉기 놀이를 통해 일어난 소동으로 무니와 스쿠티는 새로운 친구 젠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삼총사들이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노는 장면이 영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이들이 노는 장면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티미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애들이 오렌지 월드랑 마법사가 있는 기프트샵을 지나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고 그렇게 하나하나 구걸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배경이나 사회적인 상황이 너무 안쓰러웠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동생이랑 아이스크림 하나로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이 애들은 그렇게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이좋게 나눠 먹는 맞아요.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귀여웠어요. 저 완전 공감해요. 저도 그걸 셋이 나눠 먹는데 맞아요. 내가 더 많이 먹겠다 이런 애가 하나도 없고 그니까요. 막 순서대로 나눠 먹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애들이 너무 착하다 싶었고 사실 막 관광객들한테 잔돈을 받아서 사 먹는 게 아이스크림 하나조차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건데 맞아요. 애들이 그 과정에서 너무 놀이처럼 즐기고 아이스크림 하나에 행복해해서 너무 기특하면서도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문희가 진짜 장사를 잘하는 게 너무 능숙하게 잔돈 혹시 있냐고 맞아요. 완전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는 것도 없이 그만큼 그 놀이를 많이 했다는 게 느껴졌고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스크림 나눠 먹는 건 너무 착해 보이는데 또 막 침뱉기 하는 거 보면 애들이 너무 못된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내려와라 이렇게 하는데 막 욕하고 맞아요. 너무 세게 얘기하길래 전 처음에 귀여웠다가 얘들이 너무 못됐는데 생각해가지고 근데 계속 양가적인 감정이 계속 들었던 게 착한 모습도 보여줬다가 맞아요. 또 영악한 모습도 보여줬다가 이렇게 해서 그 노는 장면을 보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이 애들이 영악한 게 또 환경 탓인 것도 있고 이러니까 더 계속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노는 모습 보면서. 맞아요. 완전 딱 나쁜 애들도 아니고 귀여운 애들도 아닌 그 뭔가 중간에 그거를 되게 잘 표현한 것 맞아요. 같았어요. 저는 문희랑 친구들이 페어가 된 집을 발견하고 탐험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방치된 사회도 보여주지만 그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이건 내 집이야 이렇게 문희가 말한 점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사고뭉치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매직캐슬 모텔의 관리인 바비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우디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저는 바비가 뭔가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원칙적으로 보였지만 뭔가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헤일리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때도 비난하기보다는 그냥 다가가는 모습에서 너무 인상 깊었고 또 특히 마지막에서 무늬가 오열할 때 그저 묵묵히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루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 바비가 페인트 칠하는 장면 진짜 인상 깊게 봤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건데 맞아요. 계속 그 페인트칠 보수를 계속 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게 뭔가 마지막 남은 복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그 예쁘게 꾸미기라도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바비가 계속 그 매직캐슬의 울타리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뭔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인 사람들을 두고 최소한의 그까진 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바비가 엄청 그 매직캐슬의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진짜 짜증나는 일도 많고 저 같으면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했을 것 같은데 진짜 묵묵하게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또 그걸 보수까지 하면서 하는 게 이 바비가 매직캐슬에 애정이 있구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뚝뚝하게 보여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티미님은요? 저도 방금 루카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이 바비가 되게 주민들을 끝까지 신경을 쓴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도 좀 감정적으로 화내는 모습이나 이런 게 되게 인간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늬가 아빠가 없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묘하게 바비가 그 빈자리를 대신해주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좀 더 관리인 그 이상의 역할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도 그 바비 아저씨를 좋아하는 것 같은 게 만약에 진짜 엄청 크게 혼냈으면은 안 갔을 텐데 맞아요. 맨날 혼나면서도 가가지고 계속 가서 말 걸고 맞아. 장난치고 맞아요. 숨바꼭질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스크림 떨어뜨리는 장면 진짜 웃겼거든요. 맞아요. 어떡해. 아니 걔는 그 보고 있잖아요. 떨어지면 무조건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노려보고 있는데 계속 나눠 먹으면서 근데 맞아요. 그런 장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바비랑 굉장히 친밀도가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바비 캐릭터를 보고 아노라의 이고르가 떠올랐는데 여기서 갑자기 아노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비랑 이고르 둘 다 되게 원칙주의 같은 모습을 보이고 겉으로는 되게 무뚝뚝하고 틱틱대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헨리랑 아노라가 의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둘 다 누군가한테 고용된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곁에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바비를 보고 이고르가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바비도 고용된 인물이라는 게 너무 불쌍했던 게 그 자전거 치우라고 할 때 딱 봐도 자전거 치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또 반발할 텐데 뭐 말도 못하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치울게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맞아요. 불쌍한 안쓰러워요.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저는 이 바비 아저씨처럼 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런 바비의 캐릭터가 가장 크게 보였던 장면이 있는데 바로 소아성애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무늬와 친구들이 노는 곳에 어슬렁대니까 바비가 그를 내쫓았던 장면이었는데요. 패널분들은 이 장면에 대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티미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소아 성애자에 대해서 경각심이나 이슈화가 살짝 덜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저 사람이 소아 성애자일 거라고는 솔직히 저도 생각도 생각 못했거든요. 못했어요. 그냥 좀 모자란 사람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바비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헐 진짜로? 약간 이렇게 맞아요. 놀랬던 기억이 있고 아이들도 마치 저처럼 그 사람이 그런 정도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서 진짜 어른 없이 위험한 상태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앞서 패널분들이 말해주신 내용이랑 좀 비슷한데 아마 이 장면에서 바비가 페인트 칠을 하다가 뛰어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약간 바비는 언제 어디에 있어도 무슨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든든했고 뭐 심지어 아이들의 직접적인 보호자인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보다도 바비가 아이들을 더 잘 살피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고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되게 늘 침착하고 건조한 태도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바비가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처음이라서 맞아요. 아, 바비 아저씨 좀 믿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맞는 게 페인트 칠 하다가도 신경 쓴다고 그 통 떨어뜨리잖아요. 아 맞아요. 다 그러니까 엎어지고. 진짜 온 신경은 이제 아이들한테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진짜 따뜻한 아저씨네. 어떤 관리인 아저씨가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걱정해 주는지. 우디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문희랑 그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있는지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장면 이후로 뭔가 되게 저도 불안했어요. 네. 또 어떤 위협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정말 위험한 환경에 있다고 또 생각이 들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문희와 친구들이 버려진 콘도에서 놀다가 불을 붙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후 이 사건은 애슐리와 헨리가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쿠티와 문희를 대하는 애슐리와 헨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루카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 헨리가 불 나는 거 보고 빨리 구경하라고 한 다음에 불 앞에서 사진 찍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부모의 생각에서는 쉽게 나올 수 없는 아, 발상인 것 그쵸. 같은데, 그러니까 뭐 멀리서 불 구경 정도는 모르겠지만 진짜 불을 난 집 앞에 가서 사진을 찍히게 하길래 그게 좀 충격적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문희도 진짜 스쿠티랑 다르게 굉장히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 비교도 했거든요. 스쿠티의 행동과. 스쿠티는 그래도 좀 자기가 좀 쫄려하고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문희는 계속 좀 거짓말 그래도 좀 더 잘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을 때 헨리가 너무 그냥 다 괜찮다고 풀어주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티미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루카님 생각이랑 완전 비슷한데 헨리가 일상 속에서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맞아요. 느꼈거든요. 근데 문희가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화 자체도 문희가 봤을 때는 크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그대로 학습해서 또 똑같이 하고 있는 이 악순환이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디님은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화재 이후에 스쿠티를 더 이상 문희와 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들을 지키려는 선택을 하는 반면 헨리는 뭔가 생계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즉흥적인 감정을 더 중요시 여기고, 또 문희를 사랑하긴 하지만 뭔가 무책임한 행동으로 아이를 위험한 상황으로 점점 몰아가는 그런 점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애슐리가 그래도 그나마 정신이 박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맞아요. 게, 진짜 만약 둘 다 너무 무책임했으면 너무 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애슐리는 스쿠티를 좀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스쿠티도 엄마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고 그래도 이 둘 관계는 괜찮다. 헨리와 문희에 비하면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스쿠티가 제대로 된 사람이어서 오히려 더 문희가 이상하게 부각되는 것 같은 느낌? 저도 다 동의합니다. 일단 헨리가 너무 철이 없어서 맞아요. 놀랐고 저 같아도 애슐리처럼 대처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다행히 단순 방화에서 끝났지만 뭐 주변 건물에 불이 옮겨 붙거나 하면 큰 화재 사고가 되고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애슐리처럼 대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에서도 엄마랑 아들이 같이 불구경하는 맞아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갑자기 그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뭔가 불구경의 상징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뭔가 남의 불행을 웃으면서 구경하는 그런 맞아요. 느낌도 들고, 괴물에서도 딱 엄마가 막 아들한테 불구경 안 할 거냐고 막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서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뭔가 루즈님 말씀 듣고 생각이 났는데 그 체르노빌 HBO에서 한 네네. 그것 보면 거기서도 체르노빌 처음에 터졌을 때 멀리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불구경을 하거든요. 그게 뭔가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났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방관하는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자주 쓰이는 것 같아서 느낌이 좀 색다른데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 맞아요. 방관하는 느낌으로. 네, 밝게 뛰어놀던 문희와 친구들이 점점 대조되면서 어두워지는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한 전반부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후반부 줄거리도 함께 살펴볼까요?
헨리의 생계가 악화되면서 상황은 점점 위태로워지고 결국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게 됩니다. 이를 알아차린 스쿠티의 엄마 애슐리와 매직캐슬의 관리인인 바비와의 갈등이 커지고 결국 헨리는 아동국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무니는 엄마인 헨리와 헤어질 생각에 무서워하고 결국 직원을 피해 도망치게 됩니다. 네, 후반부로 갈수록 무니와 헨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지는데 다들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헨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무니한테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스쿠티의 엄마 애슐리는 그래도 사랑을 받았다가 이제 많은 집안이 망해서 맞아요. 뭐 이런 데게 된 느낌이라면 헨리는 본인이 어릴 적에도 큰 사랑을 많이 못 받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거를 혼내고 가르쳐준 사람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이를 낳았을 때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방관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그런 관계성이 되지 않았을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헨리가 너무 저는 사실 초반에 헨리가 진짜 무책임한 엄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물론 그녀의 태도를 다 옹호할 수는 없지만 무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헨리가 욕실에서 무니 머리를 감겨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뭔가 와 이건 진짜 사랑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고 그 이후에도 비를 맞으며 함께 노는 장면이나 맞아요. 마지막에 디즈니랜드 뷔페에 가서 무니가 막 맛있는 걸 먹고 헨리가 지켜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방법이 틀렸지만 그래도 헨리가 무니를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티미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둘의 관계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던 게 저는 이미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른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실 향수 팔러 가는데 무니를 데려가는 것조차도 맞아요. 조금 정서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판매 수단으로도 무니의 불쌍함을 좀 더 부각시켜서 좀 더 맞아요. 사게끔 만드는 게 근데 무니 입장에서는 엄마가 향수를 파는 그 찰나에서도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맞아요. 그게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이어져서 되게 혼란스러운 관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루즈님 의견과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는 문제적인 엄마일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헨리는 무니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이니까 철이 덜 들었긴 하지만 무니가 헨리를 정말 깊게 따르는 걸 보면 무니에게는 나쁜 엄마가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뭔가 헨리가 그렇게 시간이 또 많고 이런데 계속 방임을 너무 많이 한다는 느낌. 근데 이게 향수를 팔러 갈 때면 데리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 멘트도 막 애 뭐라도 먹이게 맞아요. 그니까요. 돈을 달라. 막 평소에는 이렇게. 안 놀아주고 맞아요. 밥 먹을 때랑 안 향수 하신 팔 것 때 데리고 온 거 보면은 그래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제가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 막 무니가 아이스크림 살 때도 잔돈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다 헨리한테 그렇게 배웠을 것 같은 느낌? 향수 팔 때 뭐 이것 좀 사주세요 이렇게 헨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아마 무니가 배워서 아이스크림 살 때도 잔돈 좀 줄 수 있냐 이렇게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좀 별론데요? 저도 루카님 의견 완전 동의하는 게 네. 사실 무니는 아직 너무 어려서 엄마의 행동이 잘못된지 안 되는지를 맞아요. 판단할 그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를 방임해도 자기를 10분이라도 놀아주면 그냥 엄마가 좋은 그쵸. 약간 그런 애기인 것 같아서 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헨리는 계속되는 자금난에 결국 성매매에 발을 들이는데요. 무니가 욕조에 있는 장면을 통해 헨리의 행동을 보여주는 이 장면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우디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전 진짜 슬펐는데 성매매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오히려 저와 같은 관객들한테 이런 걸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활기차고 수다스러운 무니가 말이 없다는 거는 정말 얘가 진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슬픔을 압도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꾸 뭐 헨리 편을 들게 되는 것 같은데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영화를 중학교 때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이죠. 이런 내용일지 모르고 들었는데 갑자기 너무 충격을 받았었고
좀 딥한 얘기로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성매매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션 베이커 감독의 영화를 보면 항상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상황에서도 뭔가 무작정 헨리를 비난하기에는 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헨리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 홈리스 상태라 모텔에 살고 그리고 헨리 대사 중에서 뭐 이 동네 다 지원은 해봤는데 날 써주는 데가 하나도 없었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물론 뭐 더 노력하면 직장을 구하고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헨리가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고 제도적 차원에서 뭐 집을 구할 수 없어서 모텔에 살게 되고 취업도 쉽지 않은 이 사회에 대한 좀 분노가 생겨서 분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너무 나쁜 방법이긴 하지만 성매매를 선택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헨리 자체보다도 그냥 그 사회와 제도적 차원에 대한 분노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저도 헨리가 쉽게 결정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초반에도 일 구하는 내용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춤추는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뒤에 뭐 2차 뭐 이런 거를 하기 싫어서 자기가 안 하겠다고 맞아요, 했던 맞아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쨌든 아이도 있고 이러니까 그까지 가기 싫었다는 게 명확하게 초반에 드러나는데 결국엔 선택을 한 거니까 그게 좀 더 슬픈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전 연출이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그 욕조 연출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계속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헨리랑 문이랑 사이좋게 맞아요. 놀면서 맞아요. 목욕하는 거 나왔다가 또 중간에 잠깐 의미를 모르게 그냥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욕조에서 혼자 놀고 있는 맞아요. 장면이. 네. 저는 이제 한 3번째인가 4번째 나왔을 때 아 얘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알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연출이 너무 음, 너무 잘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자극적인 장면이 하나도 없는데 아, 엄청난 맞아요. 자극을 주는. 맞아요. 저도 루카님 말씀에 완전 동의하는 게 뭔가 성매매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네네. 사실 아무리 영화에도 약간 영화를 보는 와중에 기분이 조금 안 음. 좋아지는데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는 약간 은근하게 보여줘서 아, 관객들이 알아서 생각은 하되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헨리를 비난을 하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죠. 사실 바로 앞에서 향수 파는 것도 저는 조금 문희에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장면에서는 진짜 놀랐던 게 아무리 최후의 수단이었지만 과연 문희가 몰랐을까? 그러니까 애들은 눈치가 엄청 빠르잖아요. 빠르죠. 거짓말하는 것도 다 아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하는 게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계속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변호를 한번 해보자면 밤이니까 맞아요. 애를 밖에 아, 못 보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애슐리랑 사이가 헨리랑 아. 풀어졌잖아요. 만약에 사이가 괜찮았으면은 뭐 애슐리한테라도 맡기거나 봐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어쩔 수 맞아요. 없이 이렇게 맞아요. 욕조에 넣어두고 어... 전 그 그 장면에서 스피커로 크게 틀어둔 게 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또 힙합곡 이런 거 나오는데 경쾌한 음악인데 진짜 놀고 있는 문인 진짜 아. 하나도 안 경쾌해 보이고 맞아요. 상황도 너무 우울하고 그게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 연출. 아 맞아요. 네, 결국 헨리의 행동이 모텔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문나게 되고 헨리와 애슐리는 심하게 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헨리와 애슐리에게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어떠실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저 먼저 말해보자면 일단 헨리한테 아이를 맡겼던 애슐리의 분노가 너무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제가 애슐리였어도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애슐리도 헨리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말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하는 내용은 괜찮은데 네. 전 애슐리의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차라리 뭔가 진지하게 화를 내거나 조언을 해줬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완전 비난하듯이. 맞아요. 그 휴대폰에서 헨리의 비키니 사진을 아. 보여주면서 막 이거 너지? 너 맞지? 이러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조롱하듯이 비꼬듯이 말하는데 헨리의 상황을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태도가 좀 상처가 됐을 것 같고 그리고 헨리도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이게 옳지 않은 일인 걸 알고 맞아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애슐리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게 좀 애슐리에 대한 단순한 분노보다는 자괴감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때리긴 했어요. 좀 놀라긴 했어요. 저 무서웠어요. 뺨정도 생각했는데 아니 진짜 사람을 곤충이라고 하길래 쉽지 않았어요. 맞아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 루즈님 말씀 듣고 자꾸 제 생각이 흔들리는데 저는 처음에 헨리한테 약간 화가 났거든요. 네. 뭔가 둘이 싸운 이유 자체도 진짜 애들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아이들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희가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게 헨리를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 같아서 뭔가 애슐리도 그것 때문에 결국 친구랑 멀어지는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루즈님 말씀 들으니까 아니 친구면 좀 좋게 말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그래도 설득 한번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지지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와서 아쉬움이 좀 드는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자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션 베이커 감독의 좀 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맞는지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맞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 방화 사건이 없었으면은 불지른 사건이 없었으면은 애슐리가 헨리한테 조언을 해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불을 지른 사건 때문에 이미 미워지고 난 후에 일어난 그쵸. 일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방화는 제 친구가 그랬어도 약간 그쵸.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하네요. 선 넘네. 맞아요. 전 사실 둘 중에 모두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둘의 성격 차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확실히 대답을 못 내리겠는. 전 바비 입장에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오, 그 바비도 헨리를 계속 도와주잖아요. 맞아요. 아니, 월세 올리는 것도 막아줘. 월세 밀려도 넘어가죠. 그러니까요. 진짜. 그리고 뭐 누가 오면은 다 커버 쳐주고 그리고 그때 무슨 디즈니랜드 티켓 같은 거 훔쳐서 팔아가지고 그 사람 맞아요. 찾아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어쨌든 솔직히 누가 봐도 헨리가 잘못한 거 아는데 맞아요. 너 이러지 마라, 너 나가라 이렇게 해주면 거의 중립이라기보다 헨리를 거의 도와주는 그쵸, 편에 들어줬죠. 쪽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비도 그만큼은 이제 선을 넘었다 생각했는지 바로 너 이제 누구 들어올 때마다 검사 맡아라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완전 진짜 아버지 느낌으로 그쵸. 갑자기 맞아요.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헨리는 아빠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치 진짜 바비는 진짜 바비는 얼마나 천사다. 상처였을까. 바비가 진짜 대단하긴 해요. 맞아요. 사실 친아빠여도 그런 딸을 그렇게 받아주기가 쉽지 않을 진짜. 것 같은데 결국 신고를 받은 아동국 직원이 나타나고 헨리와 무니는 헤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패널분들은 무니와 헨리가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디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 장면에서 뭔가 드디어 올 게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니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무니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무니가 헨리랑 있을 때 무니의 그런 감정만 보면은 불행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동국이 뭔가 이런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규칙대로 이행하는 그런 모습에서 너무 답답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맞아요. 티미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약간 우디님의 생각과 반대인데요. 저는 일단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서 막 울면서 도망을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무니가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이대로 무니랑 헨리랑 같이 살면은 무니가 뭐가 잘못된지 그쵸. 모르고 이대로 그냥 성장을 해서 잘못된 어른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다른 의미로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나 가족학대범이 가정을 분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다시 맞아요.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록 영화 속이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이 장면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저도 어릴 적에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동 학대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진짜 칼같이 분리시키고 완전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진짜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 어릴 때 영화를 봤을 때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리고 저는 또 이번 영화 보면서 느꼈던 게 방임 학대라는 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왜냐면 한국에서는 만약에 그냥 나가 놀아라 아무런 터치도 안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학대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 것 같은 맞아요. 맞아요. 느낌? 뭔가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맞아요. 이런 일이 없으면 맞아요. 근데 어쨌든 방임하는 것도 명백히 학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놀랬던 게 이것도 완전 학대라는 인식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 알게 됐던 것 같고 한국에선 좀 그런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죠.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문희랑 헨리랑 헤어지는 게 맞고 앞으로 문희의 미래를 생각해도 그쵸. 떨어지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아, 그건 맞아요. 왜냐면 문희가 영화 내내 엄청 당차고 밝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다른 가정에 위탁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엄청 서럽게 울거든요. 맞아요. 근데 문희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문희랑 헨리가 함께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루즈님 말씀처럼 사회가 도와준다면 그냥 아예 둘을 떼놓는 것보다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맞아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젠 씨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문희의 손을 꼭 잡고 영화 내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디즈니월드에 입성하게 됩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당차게 뛰어가는 두 아이의 뒷모습이 기억에 남는데 마지막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루카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마지막 장면 뛰어갈 때 방향에 대해서 봤는데 전 그동안 막 오렌지월드 지나갈 때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어디 뭐 페어 놀러 갈 때도 그렇고 다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데 마지막 장면만 이제 우에서 좌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여태껏 아이들이 지나왔던 길을 다 거슬러 올라와서 디즈니랜드로 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같은 장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장소가 어쨌든 한정적이니까. 근데 그거를 방향만 바꾸니까 완전 색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만들었다 역시.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도 해보셨는데요. 못- 그 됐어요. 연출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좀 다른 부분의 연출이 신기했는데 약간 그 전에는 주위의 풍경을 강조하고 아이들을 되게 작게 담아냈거든요. 근데 엔딩에서는 아이들의 뒷모습에 완전 바짝 붙어서 거의 화면이 아이들만 보이고 풍경이 맞아요. 살짝살짝 비치는 이런 수준으로 가까이 보여주는데 저는 이게 좀 앞에서와 달리 아이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린 결말 같기는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해피엔딩 쪽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해피엔딩이 뭐 단순하게 문희랑 젠 씨가 행복해질 거다, 행복하다 이런 해피엔딩보다는 이 아이들이 환상의 세계에서 살 수 있길 바라는 어떤 간절한 바람, 개선에 대한 의지 그런 게 보여지는 엔딩이 아닐까 해석을 해봤습니다. 뭔가 누군가가 데려가주지 않고 둘이 이렇게 손잡고 가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른이 개입되지 않고 딱 아이들끼리 맞아요. 마무리하는 게. 저는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끝난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결말이 없는데? 의 느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디즈니월드로 가는 연출 자체가 뭔가 한여름밤의 꿈 같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갈 수 없지만 그냥 그쵸. 이 연출로나마 아이들이 꿈꾸고 가고 싶어 했던 곳으로 갈 수 있게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현실은 너무 암담하지만 그걸 뒤로 하고 늘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한 디즈니월드에 갈 수 있게 한 장면으로 넣어준 게 아닐까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어요. 저도 다 비슷한 의견인데 아까 꿈 얘기가 나와서 저도 처음 볼 때는 이게 진짠지 꿈인지 뭔가 그런 의심하게 되는 그리고 딱 명확한 엔딩은 없지만 밝은 모습과 뛰어가는 모습이 있어서 약간 해피엔딩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스타일도 확 바뀌어서 약간 꿈 같은 느낌도 들긴 해요. 뭔가 맞아요. 묘하게 몽환적인 색감이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부에서는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전반부와 후반부 줄거리를 살펴봤는데요. 아름다운 장면들과 다르게 현실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2부에서는 영화의 특징을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연출과 비하인드에 관한 이야기들이 2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 전 디즈니월드를 향해 뛰어가는 문희와 젠 씨를 응원하는 듯한 엔딩 OST 셀레브레이트를 듣고 오겠습니다.
명작 도파보기 플로리다 프로젝트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장면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외부적, 연출적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포스터의 알록달록한 색깔처럼 영화의 색감이 눈에 띄는 영화였는데요. 각자 기억나는 장면이나 연출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 내내 카메라의 눈높이가 아이들의 높이에서 촬영됐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볼 땐 사실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방송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 봤는데 묘하게 건물들이 좀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높은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의 시선이어서 높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른들이 카운터에서 싸울 때도 그 표정을 보여주지 않고 무늬를 잡아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뭔가 아이들의 시선에서만 이루어지는 영화였다라는 게 확실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들고 뛰는 장면이 제일 좋았던 장면인데요. 뭔가 그 순간만큼은 되게 행복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여서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모텔 주변을 뛰어다닐 때 아까 살짝 말하긴 했는데 큰 건물 밑에 작은 아이들이 줄지어 걸어가는 맞아요. 모습을 보여주는 연출이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막 오렌지로 된 건물이나 아이스크림 가게를 지나갈 때 가게 외관 전체를 가운데에 딱 박아두고 아래에 아이들이 이야기하면서 움직이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네. 이게 뭔가 좀 만화적 연출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랑 되게 잘 어울려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루즈님 말씀 듣고 생각이 났는데 영화 아노라에서도 입안 찾으러 갈 때 건물 하나 크게 있고 그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서 찾으러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뭔가 션 베이커가 건물이 크고 사람은 되게 작게 하는 그런 연출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 또 이걸 발견해서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색감이 예뻐서 진짜 장면을 볼 때마다 다 와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뭐 전 처음에는 이제 영화관에서 못 보고 네. 노트북으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영화관에서 보니까 그 색감이나 그 풍경이 진짜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노을도 그렇고 그 구름이 있는 맞아요. 것도 그렇고 진짜 플로리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했어요. 맞아요. 너무 완전 예쁘지 않아요? 그냥 그 분위기가. 맞아요. 그리고 날씨도 또 너무 좋고. 맞아요. 여름을 좋아하니까 전도. 근데 그 무더운 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뭔가 직사광선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카메라로 보면은 더운 게 잘 안 느껴지는데 진짜 영화에서 그 더위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연출에 이어서 또 감탄할 부분이 아역 배우들의 연기인데요. 특히 저는 무늬를 연기했던 브루클린 프린스 배우의 연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티미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진짜 무늬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저는 저 나이 때에 제가 어떤 표정을 지었고 어떤 감정인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무늬가 순수하면서도 묘하게 눈치를 보는 저 표정들이 진짜 연기인가 싶을 정도로 잘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감정들을 과연 알고 연기하나? 약간 몰랐으면 좋겠는데 조금 연기로 먼저 알아버린 것 같아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 브루클린 프린스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진짜 수상소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문희가 상 받고 수상소감 얘기하는 게 있는데 막 진짜 울면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진짜 똑 부러지게 잘하잖아요. 맞아요. 나이대에 비해서 진짜 성숙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수상소감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에 문이랑 헨리가 있다. 그게 진짜 문제고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거를 7살짜리 6살 애가 수상소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냥 이제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이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연기를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그래서 그 수상소감이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영화를 볼 때는 이걸 다 알고 연기를 할까? 그냥 뭐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울고 이런 정도의 이해가 아니었을까 했는데 수상소감을 들으니까 진짜 이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회 상황을 아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 큰 시상식인데 배우들 앞에 다 앉아있는데 저는 6살, 7살 때 거기에 올라서기만 해도 엄청 떨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똑부러지게 하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내가 나을 걸.
문이 진짜 뭐래도 아, 데라입니다. 진짜로 너무 귀엽고 너무 똑부러지고 그리고 그 수상소감에서 약간 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막 감사하고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귀여워요. 끝나고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막 이러는데 그걸 보면 또 되게 아이 같으면서도 참 대단한 아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보면서 와, 아기가 연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그래서 너무 기특해하면서 봤고 아까도 말하긴 했는데 그 문희가 엔딩에서 친구 젠 씨를 찾아가 울먹이는 장면에서 두 아이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교차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둘 다 연기를 너무 잘해요. 맞아요. 그래서 전 진짜 눈물이 날 뻔했고 그 장면에서. 그리고 이건 좀 번외 얘기긴 한데 최근에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 아역 배우들이 같이 사진 찍은 봤어요. 봤어요? 근황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럼 애들이 그때보다 커가지고 몇 살이 더 먹은 거죠? 2017년에 나왔나? 영화가? 18년 개봉인데 촬영을 그 전에 했을 거니까 거의 또 10년은 거의 뭐야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 어때요? 사진 어때요? 그 좀 컸어요. 네. 진짜요? 아기 이미지는 진짜 하나도. 그렇구나. 근데 딱 같이 찍었거든요. 그 문이랑 스쿠티랑 네, 젠씨. 맞아요. 그렇게 세 명에서 딱 같이 찍었는데 맞아요. 이 애들이 이렇게 컸다고 하면서 약간 애들이 너무 빨리 커서 좀 맞아요. 마음이 이상했어요. 뭔가 진짜 있는 애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된 느낌이어서 기특한 느낌? 근데 막 찾아봤는데 아직도 15살이던데요. 아직도 아기긴 해요. 어라? 전 문희가 어쨌든 커서 연기를 하는 게 진짜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어릴 때 그 정도 연기를 보여줬으니까. 맞아요. 좋은 작품 만나서 제가 연기 좋은 찾아보니까 연기를. 문희가 2살에 데뷔를 했대요. 근데 약간 경력직이었는데 네. 이미 2살? 데뷔 4년차 배우였네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뭐 필모가 있진 않고 뭐 간단한 촬영이나 그런 거였겠지만 어쨌든 준비된 아이였다.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진짜 문이 내가 나을 걸. 우디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문희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그 브리아는 정말 실제 연기 경험이 없고 그 션 베이커가 인스타그램으로 캐스팅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걸 나중에 알고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진짜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화날 때도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고 그냥 그 순간을 즐기면서 연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현실감 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찍힌 작품인 만큼 영화 외적인 비하인드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하인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카님 알고 계신 비하인드 있나요? 저는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게 첫 번째 뜻이 디즈니가 플로리다 올랜도의 테마파크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매입했던 거를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로 금융위기 이후에 집을 잃어버린 홈리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지칭할 때 썼다고 해가지고 이중적인 의미로 디즈니 월드를 위한 프로젝트도 되고 또 홈리스들을 위한 프로젝트도 돼서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들어서 좀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티미님은 알고 계신 비하인드 있나요? 저는 그 션 베이커 전작 중에 텐저린이 아이폰으로 촬영한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엔딩씬도 아이폰으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영화 촬영을 허가해주지 않아서 몰래 아이폰으로 찍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사실적이게 느껴졌던 것 같고 또 이 부분에서 질감 차이가 느껴져서 아까 제가 그쵸. 말했던 것처럼 꿈처럼 느껴지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폰을 어떻게 그렇게 찍지? 저는 아무리 그러니까요. 찍어도 영화적으로 안 나오던데. 근데 그게 심지어 2018년 개봉 영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땐 아이폰 카메라 사양이 지금처럼 화질이 좋거나 하지 않았는데 저는 좀 약간 진짜 보법이 다르다고 그러니까요. 약간 앞에를 다 카메라로 찍어놨는데 딱 엔딩식만 맞아요. 아이폰으로 찍을 생각을 한 것도 대단하고 맞아요. 촬영 허가를 안 해주면 그냥 아이폰 들고 들어서 찍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션 베이커는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관광객처럼 사진 찍는 건지 누가 그러니까요. 알아요.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거 찍어주나 그러니까요.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완전 그냥 부모 같았을 것 같아요. 전 아이폰 얘기랑 맥락이 비슷한 비하인드를 알고 있는데 영화에 계속 헬기가 등장하고 헬기 소음도 들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헬기가 디즈니랜드 투어용 헬기라고 해요. 저예산 영화이기 때문에 헬기 소음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수가 없어서 실제 현장에 들리는 헬기 소음이 아이고. 그냥 영화에 들어간 거래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긴 하지만 빈부격차 문제를 되게 잘 드러내주는 소재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디즈니랜드 투어용 헬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헬기를 타고 디즈니랜드 와. 투어를 돌 정도의 아. 재력을 갖고 막 헬기를 타고 거기를 돌고 있는데 문이랑 헨리는 코앞에 살면서도 한 번도 디즈니랜드를 그쵸. 가본 적이 맞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좀 의미 있는 소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헤일리랑 무니가 헬리콥터한테 욕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감독의 마음일 수도 있겠네요. 와, 근데 루즈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전혀 몰랐는데 저는 디즈니랜드 갈 때마다 와, 입장권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헬기를 타고 투어를 한다고? 진짜 뭔가 빈부격차가 크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이건 디즈니 월드 갑자기 좀 나빠 보여요. 아 이게 그렇게 아니, 되나요? 이렇게 꿈과 환상을 다 심어놓고 이렇게 그건 비싸서 맞아요.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되죠. 그쵸. 약간 하루는 열어줘야 되지 않나? 아이들을 무료 위해서. 개장. 근데 롯데월드도 무료 개장 한 번씩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물론 상황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겠죠. 디즈니랜드도 해주면 저는 갈게요. 근데 저 거기 가면 깔려 죽을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디즈니 노력해 주시길. 우디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비하인드를 하나 알아왔는데 바비 역을 맡은 웰럼 데포는 전문 배우긴 했지만 촬영 전에 그 모텔 관리자와 함께 캐릭터를 연구를 진짜 많이 했대요. 그래서 모텔 주차장에서 차도 관리하고 주민들도 돕고 실제 거기에 가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점에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배우가 아니라 그냥 바비 아저씨로 맞아요. 보였어요. 오, 맞아요. 진짜 어딘가에 있을 모텔 관리인 같은. 맞아요. 뭔가 딱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파트의 관리인 아저씨랑 좀 친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션 베이커 감독이 아노라를 통해서 작년과 올해 칸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노라를 보고 플로리다 프로젝트와 비교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실제로 온더플로어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션 베이커 감독의 최애작 투표도 진행했었는데 63대 37로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패널분들은 둘 중에 어떤 영화가 더 좋으셨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플로리다에 투표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 너무 힘든데.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 아노라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 맞아요. 투표를 많이 못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플로리다를 더 좋아했던 게 아노라는 워낙 스토리가 명확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어쨌든 좀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플로리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미묘하게 딱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데 그 아이러니함을 살짝 건드리는 저는 그 욕조 장면에서 일단 압도적으로 엄청 좋아하시나 보네요. 좋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건 진짜 못 뛰어넘는다. 왜냐면 그 한 끗 차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 플로리다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티미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아노라를 먼저 보고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반대로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언더플로어에서도 아노라 녹음에도 참여를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분명 처음 보고 딱 좋은 영화다 한 건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맞거든요. 근데 기억에 계속 남는 거는 아노라였던 것 같아요. 일단 워낙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애니가 되게 촛불처럼 빛나는데 휘청거리는 모습이 좀 20대 초반에 그냥 저희랑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좀 더 계속 기억의 잔상처럼 남는 것 같아요. 저 완전 동의하는 게 저는 두 영화가 분위기나 색감이 전혀 다르긴 한데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일단 션 베이커는 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감독이고 맞아요. 저도 아노라랑 플로리다 프로젝트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이
얘네 그냥 다 20대 여자일 뿐이구나. 맞아요. 특히 아노라를 보고 그 생각이 많이 들긴 했는데 영화에서 뭔가 둘 다 드세 보이고 강력한 좀 그런 인물로 그려지지만 사실 우리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그냥 맞아요. 아직 어린 여자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고 그걸 그렇게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 골라보자면 전 솔직히 둘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화는 분위기랑 기억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전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처음 볼 때 집에서 혼자 노트북으로 봤었고 아노라는 사람이 꽉 찬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또 제가 라이카 시네마에 갔는데 현장 예매로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아있어서 맨 앞자리에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다 같이 웃고 좀 몰입하면서 영화를 보니까 그 기억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아노라를 고르게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저도 루즈님 말씀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노라를 시네큐브에서 프리미어로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 사람 꽉 차고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플로리다도 저희가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봤으면 좀 감상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골랐는데요. 저는 애초에 자극적인 영화를 안 좋아하기도 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색감이 이쁜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플로리다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진짜 자극적으로 넘어갈 뻔했던 게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부분에 그 헤일리가 막 화내잖아요. 맞아요. 막 고함 지르고. 근데 그게 진짜 그 아노라에서 애니가 진짜 10분 동안 고함 지르잖아요. 그 장면이 맞아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노라 보러 갔었을 때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저는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여자 배우랑 미키 메디슨이랑 좀 닮았나? 그리고 같은 배우인가 이렇게 착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정보를 모르고 갔었어가지고. 근데 그게 플로리다 프로젝트 보면은 갑자기 가방 던져버리고 막 고함 막 지르고 욕까지 하잖아요. 화면에다가. 근데 그 에너지가 똑같나요? 에너지가 너무 똑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분노의 에너지를 진짜 잘 담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노라 처음에 개봉했을 때 사람들이 다 엥? 이게 플로리다 프로젝트 만든 사람의 같은 작품이라고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결이라고 오히려 느껴졌던 맞아요.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혹은 함께 봤으면 좋겠는 영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루카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저는 아무도 모른다가 생각이 많이 났는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작품이고 그리고 이 작품도 이 어린아이들이 방치되면서 겪는 일들을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이제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보다 보면은 너무 현실적으로 찍어요. 이제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진짜 현실적으로 찍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보다 보면 진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진짜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동 학대 그리고 아동 인권 뭐 이런 거 주제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티미님은요? 저도 루카님과 똑같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작품을 들고 왔는데요. 괴물입니다. 저는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사회 시스템이 놓친 아이들의 힘든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괴물 영화도 어쨌든 사회적인 시선이 힘들게 한 아이들의 고통이라는 점에서 비슷하게 느꼈고 근데 둘 다 너무 마음이 힘든 영화여가지고 보실 거라면 꼭 시간적인 간격을 넓게 띄워두고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랑 션 베이커 감독이 둘 다 아역 배우들을 진짜 잘 다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터뷰도 보면은 아역 배우들 어떻게 디렉팅하냐 이런 질문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진짜 아이들이랑 친해지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연기를 잘할 수 있게끔 자기만의 노하우가 엄청 있더라고요. 근데 션 베이커도 그 비하인드 같은 거 보면은 아이들이랑 엄청 재밌게 놀고 그런 거 보면서 이 아역 배우들을 잘 다루는 감독들은 좀 차이가 있구나 싶었어요. 저 지금 티미님 추천 듣고 생각난 건데 플로리다 프로젝트 엔딩도 괴물 엔딩이 약간 맞아요. 약간 뛰어가는 느낌. 둘 다 좀 약간 명확한 답을 안 내리고 맞아요. 끝내는 게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프로젝트처럼 아이가 나오는 영화인 말없는 소녀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기는 무늬와는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세상에서 소외된 아이가 나오는 영화고 최근에 재개봉을 해서 지금 맞아요. 아마 극장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러 너무 가야 보고 되는데.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 소설 원작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저 완전 추천합니다. 오. 우디님은 어떤 영화 추천하시나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켄 로치 감독 캐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보여주셔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영국 노동자 계층 소년의 성장 이야기인 영화인데 앞선 영화와 마찬가지로 가난 속에서 꿈을 꾸는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옛날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캐스를 골랐습니다. 네. 2부에서는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외적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션 베이커 감독이 그려낸 동화적인 풍경에 저희 모두 매료된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디님 먼저 점수 알려주세요. 저는 드렁크이고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소외층의 삶을 아름답고 아프게 담아낸 진심 어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드렁크고 8점입니다. 한 줄 평은 환상의 세계 이면에 가려진 빛나는 아이들로 하겠습니다. 루카님은요? 저는 9점입니다. 오. 드렁크고 너무 지렸어요. 이 영화 보고. 한 줄 평은 무더운 현실에 녹아 떨어지는 무늬의 눈물로 하겠습니다. 오. 반응이 역시.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저도 당연히 드렁크고 저는 9점을 주겠습니다. 오. 다 엄청 높네요, 점수가. 저는 디즈니랜드 너머에 숨겨져 있는 흑백 무지개라고 한 줄 오. 남기겠습니다. 백무지개 다들 너무 시적이다. 저 분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션 베이커 감독의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영화는 세상을 구하는 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동진 평론가의 한 줄평처럼 플로리다 프로젝트 영화 속에서는 무늬와 헨리에게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잔혹한 현실을 아이의 시선에 맞춰 보여줄 뿐이죠.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공감하기 마련이니까요. 션 베이커가 세상을 구하는 법을 제시하지 않아도 영화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관객들은 영화를 통해 세상 밖에 있는 수많은 무늬와 헨리를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우리가 어릴 적 디즈니랜드와 놀이공원을 통해 꿈꾸었던 환상의 세계를 모든 아이들이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루즈, 패널의 우디, 팀이 루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